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입니다. 오늘 읽는 책의 특별기획, 톨스토이 대작 읽기, 안나 까레니나.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13번에 걸쳐서 읽었었는데요. 안나 까레니나는 8번 만에 끝납니다. 물론 길이로 보자면 전쟁과 평화가 훨씬 길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8부 개요부터 볼까요? 2달 후, 이 2달 후라 하면 안나 까레니나가 철도역에서 목숨을 끊은 지 2달 후입니다. 코진 셰프, 레빈의 형이었죠? 코진 셰프는 아우 레빈의 집에 가는 길에 기차역에서 전쟁터로 떠나는 브론스키를 만납니다. 전쟁터라 함은 세르비아 전쟁이 벌어지던 곳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르비아가 터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같은 슬라브 민족끼리 도와야 한다면서 의용군을 모집하죠. 의용군을 모집하는데 브론스키는 자비를 들여서 중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죽기 위해서 전쟁터로 간다고 얘기하죠. 안나의 죽음 이후에 그야말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오다가 다시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떠나는 브론스키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오랫동안 등장하진 않습니다. 열차 안에서 브론스키 어머니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간다는 것,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이 역력한 늙어버린 얼굴의 브론스키의 모습이 짧게 그려지고요. 다시 이제 포크롭스코에입니다. 레빈의 집이죠. 이 레빈의 집에 또 처갓집 식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장인을 비롯해서 처형, 돌리도 와 있고요. 우리의 키티는 무신론자의 남편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좋으니까 괜찮다라는 쪽이죠. 삶의 참된 의미를 몰라 괴로워하던 레빈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섬광과도 같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 부분이 8부의 핵심이죠. 사실은 8부는 레빈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레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레빈이 성실하게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농민의 얘기를 듣고서 어떤 그 깨달음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안나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또 브론스키는 절망한 나머지 전쟁터로 떠났다면은 그 끝난 지점에서 레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안나 까레니나의 전체 구도이고요. 그리고 레빈 키티 짝의 얘기와 안나 브론스키 짝의 얘기를 동시에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나 브론스키 얘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레빈 키티 얘기, 특히 레빈의 사상을 우리가 빠뜨릴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톨스토이 사상의 핵심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지겠죠. 레빈을 우리가 톨스토이 분신으로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 8부는 레빈을 경유해서 톨스토이의 핵심적인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빈과 코즈니셰프, 카타바소프, 노공작 등은 세르비아 전쟁을 둘러싸고 토론을 펼칩니다. 코즈니셰프는 레빈의 큰형이었죠. 그리고 카타바소프는 레빈의 동료, 학문적 동료입니다. 노공작은 장인 어른을 얘기합니다. 세르비아 전쟁을 둘러싸고 토론을 펼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새로운 감정에 휩싸인 레빈은 끊임없이 선을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대작의 마지막 문장치고는 조금 싱겁다 싶기도 한데 그리고 좀 지나치게 계몽적이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안나 까레니나가 오랫동안 고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흥미와 함께 이런 이상, 사상까지 보일 수 있어야 대작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안나 까레니나 8부에서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브론스키의 눈에 비친 안나의 마지막 모습 보겠습니다. 브론스키의 내면 풍경을 볼 수 있는 짤막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브론스키는
코진 셰프가 내민 손을 굳게 잡았다. 네, 저는 무기로서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만신창입니다. 그가 사이를 두고 내뱉었다. 이 코진 셰프스키는 민중주의자이자 슬라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같은 슬라브인을 위해서 싸워주는 게 자랑이고 명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론스키가 뭐 맞는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무기로서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만신창입니다. 인간으로서 대의명분이니 명예니 이런 걸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고 얘기하죠. 깊은 좌괴감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계속 볼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치통이 아닌 내면의 괴로움이 순간 치통을 잊게 만들었다. 탄수차와 철로를 보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후 만난 적이 없었던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자 불현듯 그녀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가 미친 사람처럼 기차역의 창고로 뛰어들어 갔을 때 그녀에게 남아있던 것 말이다. 창고의 책상 위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피투성이가 된 몸, 조금 전까지도 살아있던 모습이 생생한 몸이 아무렇지도 않게 널브러져 있었다. 상처가 없는 성한 머리는 따내린 숱 많은 갈래머리와 관자놀이에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보이며 뒤로 젖혀져 있었다. 그리고 반쯤 벌어진 매혹적인 얼굴에 장밋빛 입술에는 기이하고 가련한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고 감기지 않는 눈에는 마치 그들이 싸울 때 했던 끔찍한 말, 즉 그가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내뱉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네, 안나는 죽음으로써 뭐랄까요? 자신을 속죄하기도 하고 동시에 복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죠. 브론스키는 그 복수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안나를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모멸을 가했다는 것이죠.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아들 브론스키를 배웅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이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백작 부인이죠. 백작 부인이 안나의 죽음을 두고 표독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촘촘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브론스키가 본 안나의 마지막 표정, 섬뜩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실한 농부 레빈의 고뇌, 이 무신론자 레빈의 고뇌입니다. 이성으로 무장한 레빈이 겪는 이 무지의 고통입니다. 무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무지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농민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돌아서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떤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자, 볼까요? 행복한 가장이자 신체 건강한 레빈은 몇 차례나 자살의 문턱에서 서성였고 목을 매달지 않기 위해 밧줄을 감추었으며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걸 꺼렸다. 그러나 레빈은 총을 쏘지도 않았고 목을 매지도 않은 채 살아나갔다. 이 부분은 톨스토이 자신의 얘기라고들 합니다.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은 톨스토이 자신이 수없이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고요. 해서 실제로 밧줄을 감추기도 하고 총을 숨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방탕한 삶들, 방황 끝에 돌아와서 야스냐야 폴라냐에서 살면서 농민들과 열심히 어우러져서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행복한 가장처럼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삶의 무의미가 덮쳐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자살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볼까요? 그는 자신이 대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능성도 보지 못한 채 그 무지가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인생 여정을 꿋꿋이 개척해 나갔다. 그럼에도 늘 불안이 자신을 엄습했던 거죠. 이 성실한 농부 레빈의 모습은 그대로 톨스토이의 모습과 겹칩니다. 안나 까레니나 8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레빈을 통해서 톨스토이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안나 브론스키와 함께 레빈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빠뜨려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볼까요? 레빈의 깨달음입니다. 레빈은 일꾼 표두르가 들려주는 선량한 농부 플라톤의 얘기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릅니다.
우리 전쟁과 평화 함께 읽었잖아요. 전쟁과 평화에서 피에르가 이 플라톤 카라타토프라는 농민 출신 병사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죠. 기억나십니까? 구운 감자 몇 알 생각나죠? 이 톨스토이의 깨달음은 레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민중, 농민들과의 만남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도 그랬듯이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그렇죠. 일꾼 표도르가 레빈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 이 왜 그러는 거냐는 레빈의 질문은 애국 표도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미투하라는 어떤 지주는 농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데 비해서 플라톤이라는 이 지주는 농민들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베푼다 라는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레빈도 지주잖아. 영주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레빈이 묻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꾼 표도르가 말하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요. 누구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삽니다. 미투하처럼 그저 자기 배만 불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카니치 영감처럼 바른 사람도 있고요. 이 포카니치 영감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포카니치 영감은 영혼을 위해 삽니다. 하느님을 기억하고요. 영혼을 위해 산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다니 어떻게 영혼을 위해 산다는 말인가? 레빈은 거의 외치다시피 했다. 다 알다시피 진실에 따라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지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각양각색입니다. 나리만 봐도 다른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래 다음에 보세. 레빈은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챙겨 급히 집으로 향했다. 흥분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새로운 기쁨이 레빈을 사로잡았다. 포카니치가 진실되게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일꾼의 말을 듣자 어렴풋이나마 중차대한 상념이 마치 갇힌 곳에서 터져 나온 듯 무리지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돌진해가며 머릿속에서 휘몰아쳤고 그 광채에 눈이 부셨다. 네,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도달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광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꾸준히 점수하는 단계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노의 순간처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한 직관적 인식, 그 상념들을 그 이후에서 쭉 펼쳐 보여줍니다. 잠깐 볼까요? 434, 435페이지인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이성이 밝혀낸 것은 존재를 위한 투쟁이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죄다 없애버리라는 법칙이다. 그게 이성이 내린 결론이다. 이성은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상념이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도달한 게 그래, 이성은 오만하다. 그리고 이성이 오만뿐만이 아니라 이성이 아둔함이기도 하다. 핵심은 교활함이야. 바로 이성의 교활함. 바로 이성의 기만이라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이성의 오만, 이성의 교활함, 이성의 기만에 도달합니다. 자신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쇼펜하우도 읽어보고 여러 책들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답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근데 그 답을 바로 이 선량한 농부 플라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섬광처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레빈의 상념들. 이 상념들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상과 바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소설적으로는 너무 거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톨스토이의 사상의 단면들을 읽어내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토론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양봉업을 하는데 벌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코진 셰프와 노 공작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 카타소프, 레빈이 이런저런 논쟁을 벌입니다. 특히 전쟁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데 세르비아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같은 슬라브인으로서 대의를 위해서 민중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얘기하니까 레빈이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몇백 명의 의지가 어떻게 민중의 의지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살인하라는 게 민중의 의지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면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열차에서 만난 사람들,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도박에서 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전쟁터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도박처럼 전쟁터로 간다라는 게 톨스토이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 코진 셰프는 민중들이 자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슬라브 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레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뜻은 짜증이 나기 시작한 레빈이 말했다. 왜 짜증이 나는지 알겠죠? 8천만을 헤아리는 민중 중에, 러시아 인구입니다. 민중 중에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사람들이 언제나 몇만은 됩니다. 여기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몇백이 아니라요. 그들은 언제든 푸가초프 무리에 들어가거나 히바며 세르비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죠. 언제든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게 말하겠는데 코진 셰프가 말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몇백이 아니고 민중의 가장 훌륭한 대표자들이다. 코진 셰프가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기라도 하는 투로 몹시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럼 성금은 민중 전체가 의지를 직접 표현하는 거잖아. 전쟁을 위한 성금도 모이거든요. 그게 바로 민중의 의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빈이 받습니다. 그 민중이란 말은 너무 모호해요. 레빈이 말했다. 면석이나 교사, 그런 논부 중에서는 1000명에 1명 정도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나머지 8천만은 미알리치처럼 자기 의지는 고사하고 무엇에 대해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지도 눈꼽만큼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권리로 그게 민중의 의지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코진 셰프와 카타바소프 있죠? 이 사람들 이성이 오만함에 질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민중의 의지를 누가 대변하느냐는 것이죠. 이건 그 당시 17세기 후반 이른바 민중주의자들을 비판하는 톨스토이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민중을 믿고 설치는 진보주의자들이 있죠. 이 진보주의자들에게 일갈하는 톨스토이의 말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민중들은 다른 뜻으로 자신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지점에서 오롯이 민중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배반하거나 그런 식으로 민중의 뜻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민중의 올곧은 의지들은 바로 신의 의지와 결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에 관련해서 볼까요? 톨스토이 후기 사상의 핵심이 반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톨스토이의 많은 글들을 우리 읽을 수가 있죠. 전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비폭력적이었죠. 이게 바로 간디에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회주의자이자 나중에 아나키스트였던 고도쿠 슈슈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많은 사상가들에게도 이어지죠. 톨스토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볼까요? 노공작과 논쟁하는 장면 보세요. 신문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도 그래. 난 설명을 들었다네. 전쟁이 나면 신문사 수입이 배가 된다던군. 그러니 신문사들이 어떻게 민족과 슬라브족의 운명 따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나.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얘기하고 슬라브족의 운명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세르비아라는 그 사람들이 다 슬라브족이니까 그건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불만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진 셰프가 얘기하죠. 제가 대부분의 신문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공작이 얘기하죠. 내가 조건 하나만 걸겠네. 알퐁스 카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주 멋진 말을 했네. 이 알퐁스 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언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전쟁을 설파하는 자라면 그 사람을 선두에 배치된 특별 군단에 세우고 맨 앞에 돌격과 공격을 하게 합시다. 명언이죠. 전쟁을 주장하는 언론인들, 편집자들,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자본가들 있죠.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 맨 앞에 내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선두에 배치된 특별 군단에 세우고 맨 앞에 돌격과 공격을 하게 합시다는 거죠. 그 전쟁을 선동하는 장군들 있죠. 전쟁을 선동하는 지식인들, 언론들 이런 사람들 한번 맨 앞에 내세워보자는 얘기죠. 그걸 조건으로 하고 전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공작의 말이 여기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타바소프가 편집장들은 잘할 겁니다. 반어처럼 들리죠? 카타바소프가 머릿속으로 자기가 아는 편집장들 특별 군단에 세워보고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무도 나설 사람 없을 거래 아마. 비겁하죠.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자들. 이 오만한 이성으로 무장한 자들이죠.
톨스토이의 사상의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자리에서도 그 사상의 단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신을 만납니다. 근데 기독교에 한정된 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바로 레빈이 그렇거든요. 신이 곧 선이라면 왜 그것이 기독교에만 국한되어야만 하는가? 이게 레빈의 생각입니다. 곧 톨스토이의 생각이겠죠. 자, 볼까요? 그래, 신이 존재한다는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징표는 바로 선의 법칙이다. 그건 세상에 현시되어 드러나고 나는 내 안에서 그걸 느낀다. 또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교회라고 불리는 신자들의 사회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결합되어 있다. 거기 나를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유교도와 불교신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위험하게 여겨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몇 억의 사람들이 정말 지구한 행복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것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는데? 그는 생각에 잠겼지만 곧 정정했다. 아니, 내가 뭘 물어보는 거라? 그가 혼잣말을 했다. 나는 전 인류의 다양한 종교가 신과 맺는 관계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점이 많은데 이 세상에 신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징표는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마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고집스럽게 이성과 말로 표현하러 드는구나. 이성과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신은 기독교의 독점물이 아니라 다른 이슬람교든 불교든 다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톨스토이 종교론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문제를, 신의 존재 증명을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만방자에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무엇이냐고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위험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던집니다. 톨스토이가 긴 종교론을 쓴 이유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레빈의 상념이 쭉 이어지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키티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난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미차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왠지 아이가 좀 싫어졌잖아요. 어떻게 다 감당하지? 이런 여러 질문들, 의혹들이 밀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목욕시키는 장면 보니까 또 아이가 예뻐지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생에 대한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레빈은 다짐하죠. 선한 의지를 어떻게든지 실천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자.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투정도 부리고 싸움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내 이기적인 모습도 드러낼 것이고 또 순간순간 죄도 저지를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 영혼의 빛이 안내하는 대로 선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면 살아가자. 이게 안나 까레니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시죠. 계속해서 나는 마부 이반에게 화를 내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느닷없이 내 생각을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의 가장 고결한 부분과 다른 사람들, 아내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벽이 존재할 테고 계속해서 나 자신의 공포를 이유로 아내를 힐난하고 그렇게 한 걸 후회할 것이고 내가 왜 기도하는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기도를 하겠지. 그러나 내 삶은 이제 내 삶 전체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와 상관없이 매 순간이 예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이라는 확실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삶에 그것을 불어넣을 힘이 있다. 네, 이게 레빈의 길입니다. 안나의 길이 있었고요. 레빈의 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안나 브론스키 짝의 길이 있고 레빈 키티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겠네요. 이게 안나 까레니나라는 세계적인 고전의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여러 질문들이 갈마들죠. 안나 브론스키의 길, 레빈 키티의 길. 그 길 사이에서 톨스토이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선한 영혼, 선한 의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간은 톨스토이가 늘 얘기하듯이 대단히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일관된 의식,
또는 정신에 따라서 한 길만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순투성입니다. 잘못도 저지르고요. 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모순투성이인 인간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 많은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긴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결국 도착하는 지점은 우리 자신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순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나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나 얘기를 읽으면서, 레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늘 떠오르는 아쉬움 같은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안나 까레니나라는 훌륭한 작품의 극히 일부만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 역시 제 한계임에 분명하죠. 이 한계를 오롯이 제가 감당하면서 또 다시 읽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제 이야기를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작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안나 까레니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은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운을 좀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작품이어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로 했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안나 까리나의 긴 여행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